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료 절감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운전 방법 개선을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차를 어떻게 변형시켜 보겠다 하면 이슈 매핑 쪽으로 갑니다. 이슈 매핑은 그 값들을 변화시키면 당연히 변화되는 걸 알고 효과 또한 적답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과나 정비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주로 이슈 매핑 쪽으로 건드립니다. 차 엔진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핑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만 변형을 주면 되는데, 과거에는 이슈 매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슈 매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이슈 자체에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건드렸을 때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전과 같이 연소 효율만 높이겠다, 공기량 대 연료 분사량, 공연비만 맞추겠다, 로직을 새로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 접근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자제어 장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다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 또한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는 쉬웠죠.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매핑을 할 수 있는 영역 상당히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승용차나 이런 부분은 매핑으로 이렇게 건든다 하지만 또 화물차 쪽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출력을 올린다 하더라도 엔진 사이즈에 70% 내지 80% 씁니다. 그래 쓰는데 지금은 연비 경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70%, 80%가 아니고 80%, 90%까지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엔진 자체의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메이커에서 1%씩 올리려고 합니다. 여유 공간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는 차를 뽑으면 아무리 막 타더라도 좀 오래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연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오래 못 써도 상관없다예요.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그거는 소비자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크를 다르게 설계하죠. 화물차들은 토크 위주로 갑니다. 승용차는 출력 위주로 가지만 화물차는 토크 위주로 가니까 토크를 올리는 방향으로 자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엔진 운전 못하는 사람들 연비 잘 나오겠죠. 그런데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과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타버리면 엔진 수명이 짧아져요. 내구성을 보장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연료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운전자로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비회사 같이 자동차를 전공을 했거나 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판단이 빠르겠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동료들이 믿을 수 있는 동료, 바로 옆에 동료가 맞다 하든지, 아니면 같은 코스를 평상시에 다닐 때 내 차는 기름을 얼마 먹고 동료 차는 얼마 먹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장착하거나 부착하거나 운전 방법을 바꾸거나 했을 때 연비 차이가 혹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현실은 믿을 수밖에 없죠. 같은 주유소에서 같이 출근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같은 하루 종일 일하고 같이 갔다 와서 기름을 주유하는데 평상시보다 연비 차이가 10% 난다, 20% 난다 하면 당연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연료 였는 거 그냥 비교를 하지 않죠. 뭐 친한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데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 간의 믿음도 좀 작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운행 코스가 다르면 연비가 당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선이 좋은 코스를 다니는 사람은 연비가 높을 것이고 노선이 안 좋은 코스를 가면 연비가 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에 따른 연비 차이, 또 적재량에 따른 연비 차이, 차종에 따른 연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긴가민가예요. 계속. 그죠? 누군가 자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구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뭐 한 달이 걸쳐서라도 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효과 있다더라 하면 그 한 서너 명 뭉치고 효과 있다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다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긴가민가합니다. 자기가 자동차 연비에 대해서 모르면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고민을 한다고 해결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돼. 동료나 지인들 중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자동차를 전공을 한 사람이 없다. 정비를 잘 하시는 분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자동차 연비 상당히 복잡합니다. 연료절감기 파는 사람들 개구라 엄청 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착만 해놓으면 연료 절감된다 싶어가지고 쏠깃합니다. 그런데 장착해도 효과 없다는 사람이 무수히 쏟아져 나와요. 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과 있다고 자기가 속아서 샀어요. 그런데 효과가 안 나와. 그럼 효과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하기 싫어해요. 그거 효과 있더라 없더라 그것도 하기 싫어해야 돼요. 왜? 효과가 없으니까 있다고 소리는 못 하겠죠. 그러면 없다고 하면, 내가 사봤는데 효과가 없다 하면 동료들은 또 어떻게 봅니까? 바보 이래버립니다. 멍청하니까 그런 거 사지 이랍니다. 그래서 쪽팔려서 말도 못해요. 혼자 벙어리 냉가슴 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지인들이 물어보죠. 몰라 이래버려요. 그건 뭡니까? 그분은 속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연료절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실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판단을 못한다고요. 냉정하게 보세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차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예요. 자, 엔진 오일 좋은 거 갈아주고 타이어 공기압 넣고 타이어 사이즈, 자기 엔진에 맞는 타이어 사이즈를 만들어 엮고 그죠? 찾아서 엮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기저항을 어떻게 줄일 거냐? 스포일러 달죠. 뒤에 컨테이너를 싣고 다닌다 하면 스포일러 기본적으로 달아야 되고, 공기저항 때문에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차 옆에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과거에는 뭐 쇠파이프 달려가지고 사람이 부딪히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새는 어떻겠습니까?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차 밑으로 들어가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옆에 바람막이도 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과거에는 바닥하고 범퍼하고 사이에 공간이 넓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공간도 줄이려고 하죠. 왜 줄입니까? 차 밑으로 들어가는 공기저항 때문에 그래요. 그 공기저항을 줄여서 연비를 높여보겠다 하는 게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밤바 자체도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메이커에서 다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밖에 나와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뭡니까? 엔진 오일, 그죠? 뭐 첨가제를 넣는다. 또 뭡니까? 냉각수. 냉각수를 보통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냉각수도 온도가 있어요. 자기가 운행하는 코스에 겨울철에 최하 온도가 영하 20도다, 영하 15도다, 뭐 이러면 그 온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이 마이너스 35도, 40도 이래까지 맞추면 점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워터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시동을 걸면 임펠러가 돌아가야 워터펌프 안에 계속 돕니다. 그게 저항이 걸리면 연비가 조금 떨어져요. 그거 해봐야 1%입니다. 1%. 그죠? 그러면 자, 내연기관에 엔진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안 돼요. 80도, 90도, 요런 95도 요 사이인데 100도가 넘어간 다음에 또 연소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냉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냉각수 이걸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 다 해봐야 몇 프로입니까? 기껏해야 1%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해봐야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냉정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엔진에 열을 받으면 연비가 떨어집니다. 많이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열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열은 연료에서 나와요. 차 시동 꺼놓은 상태에서 밤새도록 있다고 해서 엔진 턱 만져보면 뜨겁습니까? 안 뜨겁잖아요. 시동을 걸어놔야 뜨거워요. 그죠? 그리고 공회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엔진 탑을 제껴놓고 공회전만 걸어놓으면 엔진이 뜨겁습니까? 그렇게 안 뜨거워요. 운행을 하면서 기름을 많이 써야 뜨겁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동일한 운행거리를 운행할 때 자기가 평상시에 운전하던 연비가 예를 들어서 3.5km다 하면 운전을 잘해서 4km다 하면 자, 기름량을 그만큼 작게 썼을 거 아니에요. 작게 쓰면 엔진의 열은 그만큼 발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는 운전 조건으로 운전을 해버리면 엔진의 열도 안 쌓여. 엔진 오일 수명도 늘어나요. 오일 수명 뭐하고 연관됩니까? 엔진 온도하고 연관이 돼요. 100도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엔진 오일을 쓰게 된다 하면 오일 수명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80도, 90도 이 정도로 엔진 열이 형성돼가 있고 열 축적 현상이 생기지 않는 운전 방법을 쓰면 엔진 오일 수명은 당연히 늘어나요. 그죠? 그러면 자, 냉각수요. 연료를 적게 쓰는 운전을 하면 또 냉각팬이 많이 돌아가지 않아. 그러면 냉각팬이 많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면 거기에서도 또 연료가 절감돼요. 아시겠어요? 과거에요.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동을 걸면 365일 계속 냉각팬이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냉각팬이 계속 따라도니까 기름이 많이 써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겨울철에 계속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냉각팬이 붙어서 계속 돌아간다 하면 엔진 온도도 안 올라가는데 냉각팬은 계속 강제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비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 겨울철에 냉각팬을 안 돌리다가 엔진 온도가 올라오면 그때 돌리겠다. 그래서 멀티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전 단계에 버스에 우리나라 그런 기술이 들어오기 전에 화물차는 그렇게 돌아가 있었죠. 자, 그렇게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기술 개발을 해서 기술을 접목하는데 버스는 단가가 싸고 화물차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들은 이미 화물차 쪽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1% 올리려고 달라들 거냐? 아니면 운전 습관, 운전 방법을 배워서 그 공간 10%, 20%, 30% 되는 공간을 쉽게 찾을 거냐예요. 자, 운전을 잘하면요. 모든 부분이 해결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타이어 수명도 늘어나요. 그 원리는 분석 장비를
부착하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길지 다 설명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다 돼요. 그리고 유로6 엔진 열이 발생한다. 당연히 열이 발생하죠. 자, 열이 발생하는데 압축비가 높습니다. 압축비가 높으면 어떻겠어요? 압축 온도가 높아지죠. 연료 분사했을 때 연소될 때 엔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피스톤도 녹아내려요. 운전 잘못하면 피스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DPF 있죠. DPF의 그 망이 운전을 잘못하시는 분들, 유로6 엔진 가지고 잘못하시는 분들은 DPF 망 자체도 녹아버려요. DPF 망 녹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압이 세기 때문에 DPF 망이 녹으면서 뭉그러져 가지고 안쪽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열입니다. 그 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연료를 적게 쓰면 된다. 같은 운행 코스를 운행할 때 연료 적게 쓰는 운전을 하면 된다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연료를 적게 쓰는 운전은 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을 딱 배우면 그냥 끝납니다. 화물차 쪽은요, 말로 설명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분석 장비를 달고 눈으로 확인해야죠. 말로 백날 해봐야 필요가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시라는 거야. 그래서 분석 장비를 딱 달고 자기가 운전을 얼마나 못하는지, 또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딱 고쳐버리면 그냥 똑같은 코스를 운행할 때 연료비는 당연히 절약될 것이고, 연료를 적게 쓰면 엔진에 발생하는 열이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피스톤, 헤드, 또 배기구의 터보, 그리고 DPF, 또 EGR로 통해서 나오는 배기가스 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줄게 되면 결국은 또 뭐예요? 요소수를 또 적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아낄 게 한두 개입니까? 차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자동차 메이커 영역이고 정비 영역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연비만 딱 끌어올리면 일정 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연비를 컨테이너 트레라 가지고 월간 연비 3.5km 찍는다. 5km 찍어보세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 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름값만 생각하면 그까짓 거 안 아껴도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름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뒷부분요. 차를 뽑아서, 신차를 뽑아서 차 쓸 동안 고장을 안 나게 정비비가 적게 들어가게끔 하려고 그러면 운전을 잘하는 방법이 최고다. 특히나 유로6 엔진은 다릅니다. 옛날에 엔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압축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엔진의 열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을 잘못해버리면 DPF가 녹아내려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연료비만 보고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야. 연료비만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 자기 차 엔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놈을 좀 아프지 않게 만들 거냐요. 그러면 결국은요, 엔진의 열을 안 받게 운전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 엔진의 열을 받지 않게 쓰려고 그러면 운전자가 운전을 잘해서 연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연료비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